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교문화 5번째 시간 언어와 문화 파트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교과서를 잠깐 보죠. 자, 교과서 보면 인간과 언어. 자, 오늘은 인간에게 있어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관습의 결과물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언어가 문화 창조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면 됩니다. 자, 오늘 교과서에 보게 되면 이제 언어의 형성부터 나오는데요. 과연 그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언어의 기원을 좀 보자면요. 언어는 여러 이제 학자들이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인간이 그 말이 가지는 이런 순간성 때문에 이주되어서 되게 좀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많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학계의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말, 그러니까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어떤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든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의 기원이 이제 문화, 도구 사용, 사회 구성들 중에서 행동 현대성의 발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 인간의 진화 과정 중에 우리가 원시적인 언어 수단 또는 비언어적인 어떤 모종의 그 어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지금 현재와 같이 말을 통한 고등 의사소통 체계로 발전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예.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현존하는 어떠한 이런 동물, 자, 인간 집단 이런 그러니까 동물도 말고 이제 인간 집단의 말을 통해서 체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빼놓고는, 그러니까 동물과 정말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직 그 호모사피엔스, 그쵸? 현생 인류, 자, 분명히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생득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다른 종과도 다르게 이 능력을 가지고 아마도 발전해 오지 않았나라는 게 그쵸? 뭐 언어 사용을 통해서 발전했다라는 걸 가장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교과서에 잠깐 보면, 자, 돌고래도 자기들끼리 신호 주고 받으면서 언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제 돌고래에도 언어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거 신호계라고 하는 건데요. 그쵸? 이제 그 돌고래의 요거 앞부분에 전파를 쏴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는 뭐 소리를 통해서도 어, 소리를 통해서도 소리를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어 외 제2의 신호계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우리처럼 말을 통해하지 않고 뭐 전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는데, 뭐 동물들의 전파적인 뭐 벌이 춤을 춘다든가 원숭이들이 몸짓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언어의 기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사용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 보면 침팬지의 수화라 그래서, 여기 1960년대 침팬지에게 말은 안 통하니까요. 그러니까 손짓을 통해서 언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간지럽다, 바나나 달라 이런 거 해서 동물 행동할 때, 여기 보면 페터슨이 그 고릴라 코코와 함께 수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말고 더 체계적으로 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게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연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님 프로젝트라고 선생님이 하나 달아놨는데 침팬지의 언어 실험이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나중에 굉장히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침팬지도 그냥 모르고 살았더라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인격? 동물의 이런 삶을 망가뜨려도 되나? 라는 좀 충격적인 영상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수화를 가리켜서 언어 의사소통에 통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화가 되면서 그 침팬지가 겪는 그런 나중에 일련의 사건들, 동물과 사람의 다른 부분, 하지만 또 비슷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선생님이 밑에다 이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보세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의 형성은 이렇듯 전달의 체계다. 그리고 인류와 동물 간에 나누는 가장 큰 변이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호 체계인 언어는 인간이 활동하는 중에서 그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서로의 생각과 의지를 서로 교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호 체계인 언어가 있죠. 자, 맞습니다. 우선은 말을 통해 전달하는 언어와, 그러니까 기호인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있죠. 밑에는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기호를 통해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한 기호 체계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호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근데 그 기호는 이제 언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한글이 있죠. 한글. 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한 기호 체계죠. 언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요. 파블로프 언어를 제2의 신호계라 붙이고 인간 특유의 활동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자연 언어와 프로그래밍 같은 인공적인 인공 언어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먹다 자다 뭐 이런 일상 영어, 그다음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없던 언어였어요. 그죠? 새로운 언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딥싱, 영어구나. 우리는 또 뭐가 있죠? 원래는 없었지만 생기는 글들. 자, 우리 이제 뭐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단어가 생각났지만 이거는 하진 않겠습니다. 갑자기 누구 연예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게 무슨 고유대명사처럼 돼버려갖고 그쵸? 뭐 하다 이런 건데 하여튼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인공 언어와 자연 언어가 있다. 자, 그리고 어린이의 언어 습득 과정을 살짝 보자면요. 교과서 나오니까 볼게요. 자,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기원을 알려고 어떻게 발달되는지 알기 위해서, 맞아요,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조사하면 돼요. 그게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해 가는가, 이걸 연구를 깊게 하면 인류에게 언어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게 어떻게 발달해왔는지를 그쵸, 아예 모르잖아. 태어날 때 한번 보니까 커가면서 언어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저 아이가 언어를 알게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오랜 기간을 축소시켜 놓은 전망가 같다는 것을 보고 유아는 생후 1년이 되면 말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1년 반이 지난 뒤에는 아빠, 엄마, 멍멍과 같은 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개
생후 2년 정도 지나면 두 마디 말을 할 수 있고요. 유아가 말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거의 비슷하게 인종이나 민족 가리지 않고 비슷하고 보편적으로 또는 균일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유학이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쓰이는 말을 비슷한 성취도로 습득해 가고 제한되고 부족한 언어 습득 환경에 속해 있더라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자, 말을 배우고요. 그 흉내를 내고요. 복잡한 언어 구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불과 4,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인간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언어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태어난 문화 속에서 언어를 습득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고립된 상태에서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건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죠. 우리 그 늑대 소녀 이야기라고 그 인도랑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사회 언어를 사회적으로 익힌다는 데 대해서 고립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몰래 숨겨둔이 아니고 감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감금.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게 왜 그 사회화가 중요한가. 자, 늑대소녀 이야기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늑대 무리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늑대 무리 중에 신기한 동물이 하나 끼어 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희한하더라. 그 사족 보행을 하고 그 몸에 털도 있고 늑대 같더라. 그래서 영국에서 사냥꾼이 와서 그 늑대 무리를 생포를 합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봤더니 정말 늑대가 아닌 게 있어요. 봤더니 추정 연령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추정 연령 11세? 11세. 11세에서 한 13, 4세? 뭐 요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당연히 처음에는 말을 못하죠. 그냥 무조건 늑대 울음소리로 표현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핥히고 물어뜯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앉는 연습, 쓰는 연습, 사족보행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언어도 알려주고, 자, 그러고는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연구진들이 데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 단어도 영어도 이해하고 뭐 말도 하고 했는데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그러니까 늑대 속에서 사회화가 된 거죠. 어느 늑대, 왜냐면 으르렁거리고 하울링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금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게 낳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죽일 수는 없으니 아이를 낳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만 주고 어떠한 교감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게 방에, 집에, 지붕 위에 다락방 있죠. 여기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사람이야, 사람. 그 사람이 이게 말도 못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막 깍깍거리고 이런 식으로. 자, 봤더니 그 16살 정도에 발견이 됐는데 추정 나이. 왜냐면 태어나서 언제 가뒀는지를 모르니까. 자,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 음식만 이렇게 넣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한참 뒤에서야 이제 뭐 몇 년을 가리키고 나서, 그래도 언어를 배우는 습득 능력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몇 년을 가리키고 나서 의사소통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적인 언어 체계,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 쓰게 되었고 어떻게 발달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언어가 개방 체계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방 체계라는 걸 우리가 뭐냐면, 자, 인류의 모든 언어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둘 이상의 발성이 조합돼 새로운 의미의 언어를 창조한다는 걸 말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두 단계, 이 발전이 완성된 두 단계는 두 가지 소리를 결합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달성되었을 것으로 추론하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소리에 의해 통신 전달의 체계가 궁극적으로 다른 체계, 즉 다른 작은 음성 단위들의 여러 방식으로 결합하여 의미를 가지는 발화를 형성하는 것에 기반을 체제로 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도 생성과 소멸, 변이를 거칩니다. 생성, 변이, 소멸. 자, 그리고 문화를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반영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한글이라고 하는데 우리 쓰는 건 한글인데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과연 과거 고려 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고려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을까? 그럼 조선 시대 때는 그래서 그 어, 실제 사극에서 쓰듯이 썼을까요? 저도 선생님들 되게 궁금한데 조선 시대의 말투가 선생님도 사극에서 쓰는 그런 말투를 쓰는지 좀 되게 궁금한데 어, 원래는 어, 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찾아볼게요. 뭐가 있을까? 음, 자, 찾아봤는데 호칭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어, 썼던 내용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왕의 존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보는 것들이 이제 궁중 언어라고 하는데 왕의 존엄을 위해서 어휘와 호칭, 존댓말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극존칭과 특수한 말을 써서 신분의 높고 낮음의 서열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음, 우리 많이 쓰는 말이 뭐가 있죠? 그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가 실제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극존칭인 아호소서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 왕을 향해 썼고 왕족 간에도 자기보다 신분이 높으면 이 말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세손, 왕이 아들 낳으면 왕세손이죠. 그러면 그 아이의, 그러니까 중전이어도 왕세손한테는 존댓말을 썼다고 하죠. 이런 거죠. 뭐 이제 믿을 것은 세자뿐입니다. 세자께서 이 어미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왕과 대화가 아닐 경우에는 편한 말을 썼겠죠. 그 한자어를 이제 보면 뭐 이제 사도세자 정조가 사도세자한테 죽은 사도세자죠. 정조찰. 자, 내용에 이제 보면 이제 참으로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참으로 호로자식이라 하겠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나의 지시로 자의정이 욕을 한 사발이나 먹게 만들었으니 눈코 뜰 새 없다. 뒤죽박죽이다. 이런 식으로 놀랍게도 요즘 우리나라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 말로는 당시 궁에서 쓰던 말과 평민이 쓰던 말이 달랐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요. 그냥 아마도 달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뿐이라고 합니다. 왕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르진 않은데 언어 체계가 아는 게 많으니까 아마 고급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면 자, 밑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자, 여기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나오죠. 요즘 청소년들의 이게 조금 문제인데 선생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말을 곧잘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 친구들은 이걸 몰라요. 이 말 쓰는 거를. 선생님 단어를 얘기했을 때 회사 다니고 있는 선생님 친구들은 무슨 말 하나 이제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 언어 문화가 좋은 건 아닌데요. 이게 자, 그 이제 우선은 청소년 언어 문화의 특징을 좀 살짝 살펴보자면요. 우선은 비속어하고 욕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비속어와 욕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의사소통의 경제성을 위해서 그 축약어가 많이 사용되죠. 질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줄이죠. 뻑카충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행노다, 헐 같은 유행어. 이건 너무 옛날 건데. 이제 네 번째로는 문장을 마무리하지 않는 경향이 많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속어, 욕설 표현, 의사소통의 경제성을 위한 축약어, 그리고 행노답 같은 유행어, 문장을 마무리하지 않는 경향.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인터넷인데, 넷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SNS나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이런 거죠.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충분한 거예요. 이런 의식이 깔려 있대요. 그래서 단순한 나열식 구어체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언어 표현을 붙여서, 그러니까 다 그냥 붙여버려요. 음절을 붙여 쓰거나, 여러분들 문자 특징이 뭐냐면 붙여 쓰거나 띄어 쓰거나 어떤 마침표를 찍는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받아보면 그렇게 보내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냥 다 붙여서 쭉 해서 보내고요. 많이 받아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축약 표현이 많이 사용되니까 그 어떤 의미를 띠는 것들의 음절을 축약해서 사용 많이 하고, 또 네 번째로는 이게 아예 축약을 넘어서요. 그냥 여러분들 그 모음이나 자음 하나씩, 자모자 요거 사용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크크크, 뭐 그지? 뭐가 있지 또? 미친, 뭐 미음치읓, 디디디디디, 디귿디귿디귿, 지읒, 지송. 근데 야, 선생님한테 보낼 때는 그래도 최소한 너희들 참 여러분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우리 그 꼬꼬마 친구들은 정말 저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아이고 이게 아직 애기들이라 뭐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스러운데 실제로 저렇게 보내요 선생님한테. 지송 이게 이런 식으로 축약 거를. 참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다들 그죠, 맞아. 이모티콘 엄청 잘 쓰죠. 선생님도 잘 쓰는데 이모티콘으로 아예 그냥 함축적으로 사용하죠. 근데 그 은어를, 이게 비규범적 이런 은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좋지 않은 게,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재미도 살리고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이해를 하다 보니 센스도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게 또 생활화되어 버리면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정말로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실수하죠.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표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또 만들어지고, 또 이게 어떤 뜻인지도 심지어는 짐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심지어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조금 그런 데 관심 없는 친구들은 야, 너 뭘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막 보냈는데 야, 너도 그런 것도 모르냐? 모를 수 있지. 뭐 그거 모른다고. 왜냐면 제대로 써야 되는 언어를 함축해서 쓴 거니까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보통 여러분들 이제 쓰는 비속어 같은 거, 부정적인 언어 표현 사용을 하면, 그쵸, 맞아요. 자신의 품격을 많이 좀 떨어뜨리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사용해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은어의 사용이 정서적인 면이나,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성인 돼도 이거 여러분들 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이제 언어 좀 잘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인 돼서도 계속 그럴까봐. 그래서 고급 어휘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은어 사용이 당연히 정서적으로 나중에 좋지는 않겠죠. 그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정말 알아야 되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언어 활동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은 재밌으니까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언어의 역할과 기능. 자, 언어. 인간은 사회 구성원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죠. 그죠? 맞아요. 사람하고 계속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렇죠? 사회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하려면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그럼 의사소통 속에는 당연히 인간의 언어가 꼭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를 통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의사소통에 정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하면 이제 언어겠죠. 언어.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생각도 공유하고요. 이런 생각을 공유해서 소통해야만 어떤 발전이나 사고의 진화도 생길 수 있고. 자, 언어가 문화의 일부이긴 하지만 문화를 창조하는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습의 도구 역할을 하죠. 첫째, 학습의 도구 역할.
자, 구석시대의 원시 언어를 사용할 때부터 도구를 제작해서 그쵸, 전수.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동물은 이걸 체계적으로 이게 지식을 축적이 안 돼. 축적 이게 안 돼요. 축적이 안 되니까 발전이 없죠. 발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축적이 가능해요. 축적이 가능해. 왜? 우리는 언어가 있으니까. 언어 문자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자, 낚싯대는 요렇게 만드는 거야. 쭉 이렇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던데요. 뭐라고? 전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요거보다 더 발달된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야, 여기다 뭐 달아볼까? 이렇게. 야, 이거 선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축적을 통해서 인간은 전수가 되니까 언어의 사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 계속 뭔가 전달하고 해서 발전해 왔으니까. 둘째는 문화 보존의 도구 역할. 자, 이게 여기 보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접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형태의 문화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문화의 이런 모습들을 보존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언어죠. 그렇지? 파피루스도 있네요. 자, 언어다. 자, 언어를 살펴보면 그 집단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그렇죠. 적어놨잖아요, 문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 안 타고 가도 우리가 직접 그걸 보고 과거의 기록들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문화 계승의 도구 역할. 이거 나오네요. 대부분 전승되지 않았죠.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축적돼서 결국 전승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언어 자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문자가 없었다면 뭔가 전달이 되고 축적이 되고 해야 뭔가 다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었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동 언어, 이제 읽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아동 언어 스키너, 촘스키, 볼룬가 브라운, 베이치 브루너, 할리데이, 다원적 언어 피아제. 이씨, 다 중요한 문제야. 스키너, 촘스키, 브루너, 피아제. 자, 우리 사범대, 그지? 미래 교사에 관심 있는 분들, 이분들 뭐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네. 그쵸? 이분들 스키너즈의 행동 이론, 언어 행동주의 이론, 그렇죠. 자극과 반응과 강화의 메커니즘을 통한 조건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의 언어 자극을 주죠. 계속 말합니다. 아동의 모방, 반응할 때 부모의 칭찬, 물리적 보상, 강화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어떤 첫 단어 엄마 아빠, 보통 엄마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얼마나 듣고 해야, 자극을 줘야 반응을 보일까? 통계상으로 엄마란 단어를 한 5만 번을 한다고 해요. 5만 번. 5만 번? 5만 번에서 10만 번? 언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아이가 그걸 듣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이거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만큼 자극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거기다가 말하니까 신나는 거야 또. 우와 잘한다. 또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합니다. 정확해. 자,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 정확합니다. 자, 뭐 촘스키도 계시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요 내용을 가지고. 자,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선생님이 또 재미난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 올려놓을게요. 아시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